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노후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재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와 비차익 거래에 힘입어 200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부터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계의 상황이 올 들어서도 나아질 기미 없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일 금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맡기는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시작한 이후 주요 기업에서 이뤄지는 첫 조치입니다.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한진그룹은 해운업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한진해운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여 독자적 자구 노력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영업이익 369억 원을 달성하고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 6천억 원입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위기업종들의 구조조정 회오리가 불어닥칠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 대지 간에는 결합 건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건축물 재건축 규제 완화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건물의 지붕과 벽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끼리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선 건축물의 재건축 요건 완화로 건축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물주의 경우 인접 건물과 결합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해진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도시구조 변화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규제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시장에서도 운신의 폭은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규정했습니다. 복수 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 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의 용도와 복수 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은 판매시설을 복수 용도로 등록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련시설을 복수 용도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소와 금융업소 가운데 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부동산 중개소 등은 전용 주거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 1등 공시는 외국인 투자자와 비차익 거래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는 단 하루 2000선을 돌파했을 뿐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201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2000선의 자리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0 회복을 이끈 1등 공신은 외국인 투자자와 비차익 거래. 외국인은 총선이 끝난 14일부터 5거래일 동안 1조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같은 기간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를 통해 1조 5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유가 반등도 최근에 44불, 43불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 일단 계속 사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비차익 거래를 통한 코스피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최근 유입되는 유럽계 자금은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고 올 들어 유입된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매수 자금이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매수 금액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020선에 가까우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0.33% 내린 2015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0.2% 올라 703에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악의 수주, 최악의 부채라는 오명을 쓴 조선업계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작년에도 대규모의 인원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여파로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올 들어서도 선박 수주량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업계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전망돼 사회적 진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은 현대중공업은 직원을 최대 3,000명 줄이고 100개 이상의 부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무직은 물론이고 그동안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갔던 생산직 인력에 대해서도 감축을 단행합니다. 지난해 300명의 희망 퇴직자를 받은 뒤 수시로 저성과자 퇴직을 시켜온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3,000명가량 감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 플랜트 설계 인력을 서울 본사에서 거제 조선소로 내려보내는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사실상 인력 감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수시로 희망 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는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석유 시추선을 만드는 해양 플랜트 사업에 발목에 잡혀 있습니다. 조선 3사가 지난해 기록한 총 8조 5천억 원대 손실 중 7조 원이 해양 플랜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선박 수주량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하청업체나 중소조선사들의 입을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새누리당이 선거 전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을 동원해 이를 차단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은행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우량 기업들까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 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 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합니다. 정부는 국내 총생산 대비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을 면밀히 살핀 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보험은 향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 재정 전망 틀 안에서 정부와 연계, 협의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 비보조 사업의 경우도 100억 원 이상의 규모는 추진에 앞서 사전 심사를 도입해 각종 재정 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임시회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입법 사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막차 통과를 기대하는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그리고 수요법 개정안 등의 막차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지만 희비는 엇갈릴 전망입니다. 우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그동안 한국거래소 지주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 명확하지 않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지주사 본점 부산 이전을 약속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계획대로 설립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와 KT 등 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이들 기업이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은행에 한정하더라도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향후 일반은행까지 걷잡을 수 없이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안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세월호 관련 갈등으로 1년 넘게 국회를 맴돌고 있는 수요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수요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떼내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현재 유일하게 은행 자본 규제인 바젤3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구조를 개편해 자기자본금을 2조 원까지 확충하고 바젤3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수협은 물론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이번 회기 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펀드 판매 허용, 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들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담보대출 한도 확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만한 개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의 개정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는 저축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펀드 판매를 위한 조건이 업계 실정에 비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서 발표한 펀드 판매를 위한 조건은 자산 1조 원 이상, BIS 비율 14에서 15% 이상입니다. 하지만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2개, 그중에서 BIS 비율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OK, 한국투자, 웰컴, 현대, 동부, 하나저축은행 6곳 뿐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 규모, 건전성 조건뿐만 아니라 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담당 직원 교육 등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서 업계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비이자 사업 부분에서 6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해 수익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농협상호금융은 지난해 약 1조 3천억 원의 단기 순이익 중 15%가 비이자 수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펀드 판매 조건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무실로 지적받는 당국의 방침은 또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8일 저축은행 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상품 판매 강요, 소위 꺾기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 특성상 6억 이상의 고액 대출을 받는 고객은 많지 않다며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보여주기식 개정 같다고 말했습니다. 꺾기 규제를 위한 의미 없는 한도 상향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발표된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금액이 무려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라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투자액의 5배 규모입니다.
리서치 기관 넷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UMC가 중국 푸젠성 샤먼에 62억 달러를 투입해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총 7건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파워칩은 저장성 허페이에 135억 달러를 들여 12인치 웨이퍼와 LCD 드라이브 IC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홍콩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득해마가 장수성 화이안에 12인치 웨이퍼 공장 건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AOS는 쓰촨성 충칭에 7억 달러를 들여 12인치 반도체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칭화 유니그룹은 광둥성 선전에 디램 낸드 공장을 짓습니다. 후베이성 반도체 산업기금의 지원을 받은 XMC도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TSMC는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제1기획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광고업체 퍼블리시스가 최근 지분 매각 협상은 답보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모리스 레비 퍼블리시스 회장은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설명회에서 제1기획 인수에 대해 협의가 쉬웠다면 벌써 딜이 성사됐을 것이라며 현재는 정체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블리시스와 제1기획의 인수합병 논의와 관련해 퍼블리시스 최고 경영자의 언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레비 회장은 이어 올해는 대형 인수 또는 다량의 인수 작업이 있을 걸로 예상하지 않지만 제1기획은 예외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업계에서는 퍼블리시스와 제1기획의 협상이 이미 장기 정체 국면으로 진입했으며 결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송중기 군번줄부터 송혜교 립스틱까지 극중 주인공이 착용한 제품이 현지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최근 발간된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의 후예 관련 PPL 제품이나 파생 상품의 현지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이치몰의 경우 이 태양의 후예 관련 상품의 3월 판매가 전달보다 180%나 증가했고, 주인공과 관련된 화장품 라네즈 크림, 다니엘 웰링턴 시계, 레이벤 선글라스 등은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의 투싼과 제네시스 등을 등장시킨 현대차도 태우 효과를 톡톡히 보며 간접 광고 효과로만 중국에서 약 1,00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관장의 건강보조식품도 드라마 방영 기간 동안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었습니다. 봄 이사 수요의 움직임이 한풀 꺾이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04%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7월부터 암, 척추 등 8개 장애 유형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일부 개선돼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더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는 25일에서 27일 온비드에서 75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717건을 공매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가는 차량이 많으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주 토요일보다 31만 대 많은 467만 대로 전망돼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손 체조에서 철인 3종 경기까지 혼자서 하는 운동 종류는 참 다양한데요. 과학이 발달하고 운동 인구가 늘면서 이색 운동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첨단 과학을 이용하거나 여러 운동을 결합한 복합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영국 맥밀란 암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부족은 수명을 3년에서 5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조기 사망 원인의 17%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에라무스 대학 연구팀은 거의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명을 4년가량 늘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위한 운동의 중요성은 크지만 잦은 회식과 업무로 바쁜 직장인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짧은 시간에 높은 운동 효과를 보는 운동법에 관심이 높은데요. 그중 하나가 EMS 운동법입니다. 1960년대 러시아의 우주항공연구소와 미국 나사 등에서 우주공간의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비행사들의 근육 손실과 골밀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훈련법에서 나온 운동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근육은 뇌로부터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이완하거나 수축하며 움직이는데 굳이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뇌에서 보내는 전기적 신호와 동일한 자극을 주면 근육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 최대 100Hz 이하의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저주파를 몸에 내보내 근육을 자극해주면 간단한 동작에도 근육이 반응해 운동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저주파 패치가 달린 전용 수트를 입고 20분 동안 전문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지만 저주파 자극이 느껴지면서 땀이 비 오듯 흐르게 됩니다. 일단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이게 얼핏 보기에는 별 동작한 것 같지 않거든요. 맨손 체조한 것 같은데 되게 힘들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운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타바타 훈련법도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솔깃할 만한 운동법입니다. 간헐적 운동을 고안해낸 일본의 이즈미 타바타 박사의 운동 방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구력 훈련보다 유산소와 무산소 능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짧은 고강도 훈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즉 짧은 시간에 고강도 훈련과 휴식을 간헐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이 운동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것으로 고강도 운동을 20초, 그 후 10초간 휴식을 8번 반복하는 4분 동안 무려 1시간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한계까지 내모는 극한 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초보자나 관절이 약한 사람이라면 부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쉴 새 없이 달리거나 몸을 쓰는 운동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평소에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는 사람,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최근 플라잉 요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플라잉 요가는 일반 요가와 다르게 천장에 달린 해먹에 매달린 채로 반중력의 원리를 이용해 요가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복부에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몸매와 체형 교정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라잉 요가 자세인 인버전 자세는 해먹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으로 평소 다리가 자주 붓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비뚤어진 척추와 골반을 교정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 쪽과 허리 아프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거꾸로 했을 때 혈류가 흐르다 보니까 허리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해먹으로 허벅지 쪽이나 자극을 많이 줘요. 그래서 노폐물도 빠지면서 다이어트 쪽에도 좋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다짐한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한 운동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계가 아슬아슬합니다. 조선과 철강, 해운, 건설 등 예전에는 우리 산업을 이끌었던 중후장대 산업이 지금은 부실업종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렵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대규모 인력 감축 칼바람이 매섭기만 한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